안녕하세요. 자, 8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자, 문법적인 요소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일단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객체 포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써먹을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포인터가 무엇인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객체 포인터 권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또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객체 포인터 권한, 그 다음에 객체 포인터,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이 둘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employee problem이라는 이 문제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첫 번째 단계로서 한번 해결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80~90%를 갖다가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잠시 잊으시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 그 중에 첫 번째 거, 객체 포인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객체 포인터다. 대개 보면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붙어 오면은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객체 포인터라는 건 포인터란 뜻이에요. 근데 이 포인터는 어떤 포인터냐면은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포인터라는 것은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A 클래스의 포인터는 A 객체뿐만 아니라 A 클래스를 상속하는 derived 클래스 객체의 주소값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 있는 그림 8-9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씨뿔뿔 강의하기 1장, 2장 그때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에 씨뿔뿔이라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아니죠. 씨뿔뿔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의 기본 철학이잖아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C라는 문법적 요소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절차지향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객체지향은 현실 세계를 갖다가 모델링으로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씨뿔뿔 문법도요, 여러분들이 씨뿔뿔 문법을 잘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근원이 되는 현실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특징이 여기서도 바로 드러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상속관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이수어 관계에 의해서 상속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스튜던트는 학생이다. 스튜던트는 펄슨이다. 성립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트타임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죠. STD는 스튜던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파트타임 스튜던트, 아실 겁니다. 파트타임 스튜던트가 누굴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근로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근로학생들이 있죠. 근로학생도 원래 그 학생들은 파트타임 스튜던트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혹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학생들을 가리켜 우리가 파트타임 스튜던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수어 관계에 의해서 파트타임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이다도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student는 역시 person이다도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part-time student는 person이다도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딱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얘는 part-time student예요. 그러면 part-time student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part-time student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너는 사람이야.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part-time student이자 person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옮겨가 봅시다. part-time student 클래스에 객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part-time student 클래스의 part-time student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럼 현실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모델링해서 만들어진 문법적 요소가 씨뿔뿔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얘는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하는 part-time student가 되겠죠. 자, 얘를 가리켜 우리가 너는 스튜던트 객체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맞는 말이 됩니까? 틀리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그 편견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켜 스튜던트 객체이다 라고 얘기해도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파트타임 스튜던트 학생을 가리켜 우리가 너는 스튜던트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켜 너는 스튜던트 객체이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수어 관계에 의해서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는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도 동시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까요? 스튜던트 객체가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 얘는 스튜던트 객체예요. 우리가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켜 너는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틀리는 얘기가 되죠. 이수어 관계는 아래쪽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모든 스튜던트가 다 파트타임 스튜던트는 아닌 것처럼 스튜던트 객체가 무조건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는 아닐 거라고요. 그죠? 자, 하지만 스튜던트 객체는 펄슨 객체이다. 이것은 성립이 되죠. 왜? 스튜던트는 펄슨을 상속하고 있으니까 얘는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가리켜 너는 펄슨 객체이다 라고 얘기해도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스튜던트 객체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자, 펄슨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 P를 선언을 해서 이 P가 얘를 가리키게끔 하려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왜? P 객체. 그 다음에, 이 P 객체라고 하면 안 되죠. 펄슨 클래스의 객체.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P라는 포인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P라는 포인터는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이니까 얘는 펄슨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펄슨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지금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튜던트 객체는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P라는 포인터는 펄슨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자, 얘는 펄슨 객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얘는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이니까 이 P라는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는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이자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가 되죠. 따라서 얘로도 역시 얘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가 아니라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쓰진 않을게요. 조금 이렇게 짝대기 긋고요.
이 펄슨이 오지 않고 여기에 스튜던트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번에는 P라는 포인터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포인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얘는 가르칠 수 있죠. 왜?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는 그 스튜던트 객체이자 펄슨 객체이자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인 거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포인터 P로 얘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가리킬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죠. 왜? 스튜던트 객체니까. 하지만 얘는 가리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얘는 안 되죠? 왜? 모든 펄슨 객체들이 다 스튜던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튜던트 아니라는 거죠. 얘가 얘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닙니까? 역으로 이즈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의 포인터는 펄슨 객체는 가리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서 관계 있죠? 현실 세계를 모델링해서 만들어낸 문법적 요소가 자, 씹을뿌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서 관계에 의한 특성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거는 전혀 헷갈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cpointer1.cpp라는 예제를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면은 뭐 컴파일하고 실행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분석을 하죠. 펄슨 클래스를 스튜던트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파트타임 스튜던트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 P1, P2, P3를 선언하고 있고 각각 펄슨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P1이 가리키게 하고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P2가 가리키게 하고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해서 P3가 가리키게 하고 있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얘네 셋은 다 펄슨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P1이 가리키는 포인터가, P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슬립 함수, P3의 슬립 함수, P2의 슬립 함수, P3의 슬립 함수 줄도 역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이게 왜 가능한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도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저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려드렸던 그 그림 있죠? 그 이서 관계에서부터 그 도출되는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뒤로 가서도 전혀 헷갈리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것은 전혀 지식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과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아마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인플로이 프로블럼의 어떤 실마리를 벌써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못 느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거니까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까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인플로이 프로블럼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럼 객체 포인터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P.2.cpp라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P3라는 포인터,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로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 생성해서 P3라는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슬립 함수 호출하면은 잘 되는데, 스터디나 워크라는 함수, 즉, 얘네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함수냐면은, 스튜던트 클래스와 파트타임 스튜던트 클래스에 존재하는 멤버 함수들입니다. 얘네들을 호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이거를 갖다가
좀 더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A 클래스는 B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B 클래스는 C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지는데, A 클래스는 멤버 함수로서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소문자니까 생성자 아니에요. 자, B 클래스는 멤버로서 B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C 클래스는 멤버로서 C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C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 C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C 클래스의 객체 안에는 아마도요, 자, A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함수 A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함수 B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함수 C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경계선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그려드린 거지, 실제로 이런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A, B, C라는 함수가 C 클래스의 객체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C 클래스의 객체는 B 객체이자 A 객체가 되니까 우리는 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도 얘를 가리킬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도 얘를 가리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도요, 역시 얘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자, 가능합니다. 자, C 클래스 객체 하나 생성한 다음에요, A 포인터로, 그 다음에 A 클래스의 포인터, B 클래스의 포인터, C 클래스의 포인터 3개를 선언을 해서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요거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예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드는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가리키는 대상 같을지라도, 예를 들어서요, A 클래스가 가리키는 C 객체가 주소값이 5x10이다. 그러면은 얘도 5x10이고 얘도 5x10입니다. 즉 가리키는 위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긴 하지만은 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가리키는 대상이 비록 C 객체이지만 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자, 어디에 국한이 되냐면 A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B 클래스의 포인터로 내가 C 클래스의 객체 가리키고 있어요. 자, C 클래스의 객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객체 안에는 C라는 함수도 있죠. B라는 함수도 있고 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자, 어디에 그 영역이 해당이 되냐면, 자, 여기에 영역이 해당이 됩니다. B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A 클래스도 역시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B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함수로 접근할 수 있는, 즉 호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B 클래스를 가지고는 A 함수와 B 함수밖에 호출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C 클래스의 포인터로 얘를 가리킬 경우에는 C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멤버 함수, 즉 C나 B나 A 함수가 다 호출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록 가리키는 대상은 A 클래스이지만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A 클래스 내로 제한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는 대상이 비록 C 객체일지라도요, B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B 클래스 내로 이렇게 제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특성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뭐 바쁠 거 없으니까 제가 뭐 직접 지금부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로 보지 말고요, 사실 비슷한 예제인데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예제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실행을 하는 이유는요, 실습을 갖다가 겸하는 강의가 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자, 뭐 너무 깊이 새겨 듣지 마시고요. 자, A 클래스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단하게 퍼블릭 함수 void A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A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아주 간단하게 A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클래스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A 클래스를 퍼블릭 상속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라는 함수를 갖습니다. 멤버 함수를 지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는데 C 클래스는 B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 함수 C 정의하고요. 얘는 이번에는 그 C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좀 꼼꼼하다 보니까 리턴 타입도 다 명시해주고 리턴 제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강의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약간은 독특합니다. C 클래스의 포인터 C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new 키워드를 통해서 C 객체 생성할 때요, 이렇게 생성자 호출 무엇을 해라 명시적으로 선언 안 하면 보이드 생성자 호출 하죠. 이렇게 써주셔도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없는지 한번 같이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전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C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A라는 함수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B라는 함수도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함수도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예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얘네들 된 거 아셨으니까 이걸 지울게요. 자, 그리고요, B 클래스의 포인터 B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제가 대입을 하냐면 C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언뜻 보면은 일치가 안 돼요. 왜 일치가 안 되냐면은 얘는 C 클래스의 포인터이고 얘는 B 클래스의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의 타입이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입이 가능하냐라고 여러분들 질문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 클래스의 포인터는 C 클래스의 포인터이자 B 클래스의 포인터도 되는 거고 더불어 A 클래스의 포인터도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얘는 C 클래스의 포인터이다. 역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얘를 가리켜 B 클래스의 포인터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고요. A 클래스의 포인터다 라고 얘기해도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B 클래스의 포인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왼쪽 오른쪽 타입이 일치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얘기는 이것도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C도 올 수 있지만 사실 B를 써도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저는 B로 두죠. 자, B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객체 하나 생성해 놓고 A와 B와 C라는 이름의 포인터로 동시에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얘네들 Cout에서 출력해 보면은요, 값이 같아요.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예제를 여러분들이 좀 바꿔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못 해오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제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예제를 변경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출력 결과가 같아요. 그죠? 이것은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것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지우고요. 자, B라는 포인터를 가지고요. 실제로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안에는 A라는 함수도 있고 B라는 함수도 있고 C라는 함수도 있는데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A 함수와 그 다음에 B 함수로 제한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B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B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에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따라서 만약에 B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C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에 아예
에러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에러가 발생된 위치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러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은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가 C 클래스의 객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안에 들어가 보면 A 함수도 있고 B 함수도 있고 C 함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깊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컴파일러는요. 지금 어디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B라는 포인터는 B 클래스의 포인터인 건 압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현재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C 클래스의 객체이다라는 것은 몰라요. 자,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물론 B 클래스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B 클래스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C 클래스의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속 구조가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컴파일러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C 객체인지 B 객체인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 객체이건 C 객체이건 간에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는 바로 A 함수와 B 함수를 호출할 때만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날 겁니다. 자, 얘는요. 만약에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가 B 객체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 B 객체 안에는 C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얘가 C 객체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거는 런타임에 가봐야 실제로 얘가 이 C라는 포인터가 C 객체를 가리킨다라는 정보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컴파일 타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런타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얘를 허용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쉽게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어렵거든요.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그 그림 그려드렸던 그림 있죠.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안에 B 함수도 있고 C 함수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실제로 이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런타임에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의 정보는 런타임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라는 포인터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자기가 위에서 컴파일해놓고 이 정보를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컴파일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는 컴파일러 참 무식하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겁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조금 벗어나서 또 단순히 얘기를 해봅시다.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는 객체는 A 객체도 가리킬 수 있고 B 객체도 가리킬 수도 있고 C 객체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A 객체, B 객체, C 객체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클래스가 객체가 A 클래스의 객체이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컴파일러는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은 A 클래스의 객체 아니면 B 클래스의 객체 아니면 C 클래스의 객체일 텐데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A 함수 호출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얘만 호출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일단 반드시 100%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 경우에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것을 다시 복습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완벽을 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 왜라는 그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것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뒤로 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고요. 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Cpointer2.cpp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A, B, C 클래스 이해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객체 포인터의 권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객체 포인터, 특성, 요 내용 있죠?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해를 통해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특성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Employee Problem이라는 이 문제 직접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해결되지 않은 예제를 갖다가 같이 예제 소스 코드를 바꿔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